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입니다. 오늘 이슈 체크에서는 교육감 선거 수사의 쟁점,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킥보드 사고와 안전 문제, 그리고 외국인 범죄에 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또 이슈 토론에서는 쌀값 폭락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박형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박 변호사님, 최근 서거석 전북 교육감이 네. 전주 덕진경찰서에 출석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보니까 교육감 선거 과정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어요. 물론 맞고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후보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혐의 어떤 겁니까? 일단 허위사실 공표는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에 관련된 그 사항을 거짓으로 공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 반대로 이제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거석 교육감님의 폭행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예. 서거석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폭행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당선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일 거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천호성 그 전 후보님께서는 그 서거석 교육감의 낙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여서 형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이 사건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예.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수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 같은 예. 그런 이제 뭐 누구나 그런 예측을 하는데 같은 사실을 놓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단 네. 말이죠. 대개 이런 경우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통 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를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예. 통상은 이제 진술을 여러 번 확보를 하다가 그래도 예. 의견이 갈리면 대질 신문이라는 걸 합니다. 예.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장소에 불러서 서로 간의 입장을 반복해서 물어보면서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된 그리고 일관된 진술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구체적인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그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에서도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따라서 대질 신문의 신빙성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네. 대질 조사를 아, 할 예. 수 있다. 또 예. 이제 거짓말 탐지기 사용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대질 신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추정컨대 서거석 교육감의 경우는 폭행이 네.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예. 그 또 다른 이제 이모 교수는 이미 경찰에 진술한 대로 폭행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엇갈리는 진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통에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예. 조사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질 신문까지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기존의 진술과 현재의 진술이 얼마큼 모순점이 있는지 그 일관된 점이 있는지 모순된 점이 있는지를 토대로 예.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이 될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면 예. 우리가 뭐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 수사 단계에서 그 진실성 여부를 한번 예. 외부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기 위해서 하는 절차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참고로 해서 그 진술성 여부에 대해서 불송치와 송치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법원은 이제 증거 능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수사에서는 예. 실무적으로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확도랄까요? 그런 예. 것들 어떻게 판단받고 있나요? 거짓말 탐지기. 정확도를 수치화시키기는 어렵지만은요. 예. 일단 거짓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기소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육감 수사 관련 내용은 마치고요. 다음으로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네. 조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 그 킥보드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네. 킥보드가 많이 증가하기도 했고 네. 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금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네. 킥보드인가요? 퀵보드인가요? 이게? 법률상 정식 명칭은 예. 전동 킥보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가 꽁을 찰 때 킥 한다고 하잖아요. 그 예. 킥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게 법률상 용어. 예, 법률상 용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사고가 좀 잇따르고 있다고 많이 그래요. 나오고 있죠. 예,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올 들어서만 이제 20건. 근데 이게 20건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고 접수가 된 게 20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통계보다는 몇 배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게 공유 사업자들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서 자유업으로 신고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책임은 없고 저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네. 그 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 확장되다 보니까 또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한몫하는 거는 그 킥보드를 운전하는 분들의 법률적인 지식 부족이라든지 안전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 이제 MBC에서 조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5월에 킥보드가 예, 전주시의 경우 1,480대 있었는데 8월에 예, 석 달 뒤에 3,880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예. 이렇게 증가를 석 달 만에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자유업이라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등록이나 허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 예, 심사 자체가 그렇게 예.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환경도 뭐 오염도 있지만은 교통 뭐 소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 위험 문제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요건 심사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유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아무나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무나 탈 수는 없고요. 예. 우리가 전동 킥보드도 오토바이에 준해서 보시면 됩니다. 야, 예, 뭐 오토바이에 준해서 보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16세 이상에서 예. 오토바이 면허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아. 예, 그런 사람만 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면허를 갖고 있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범칙금을 또 부과가 받게 되고 그렇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내게 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또 형사처벌까지 따르기 때문에 면허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면허의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 특히 오토바이와 같은 면허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리고 탑승 인원도 제한이 돼 있죠. 제한이 돼 있죠. 한 명만 타야 되는. 한 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건 예. 2명. 예. 뭐 저희 보도에 의한 보면 4명이 타고 있는 경우도 저도 봤다고 간혹 그래요. 보는데요. 예. 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근처에 보면은 2명 뭐 4명 타고 가면서 아이를 피하려다가 자기들끼리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예. 차도로 다녀야 되는가 인도로 다녀야 되는가? 인도 원래 자전거 도로입니다. 예.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도. 원칙이고요. 예. 인도는 절대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가장자리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인도에서 예. 인도 옆에 조금 이렇게 좁다랗게 설치되어 있는 예, 예. 자전거 도로 거리는 다닐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예, 말씀. 원칙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리고 예. 속력도 제한을 받고 있죠. 제한 받고 있죠. 25km인데 통상 예. 20km를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km를 예. 권고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게 속도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예. 예, 우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따른 처벌이 또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도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예. 100% 이 100%그 배상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 인도로 달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관련 법이 예. 아직은 없고 법안은 예. 제출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다고요.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일부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교통법상의 규정과 또 아까 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서 예.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건 아니군요. 교통사고 그렇죠. 예, 준용해서 예, 제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준용해서 예, 예.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에 관련된 특별법이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예.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완벽하게 제정은 안 돼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 면허라든지 안전 장비라든지 인원수,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킥보드 타시는 분들 이 법이 뭐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라는 사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절대 음주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음주 역시. 예, 음주하시고 그 코로나 시국에 대리운전 기사님들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킥보드를 타고 가신 경우 많거든요. 예.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면허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인도 달려서 안 되고. 예, 음주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킥보드 하겠고요. 예, 세 번째 외국인 범죄 문제 조금 짚어볼까요? 네. 변호사님, 최근에 그 전라북도에서 연이어 벌어진 일인데 예. 외국인 범죄가 좀 눈길을 끄는 범죄가 두 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맞습니다. 마약 그렇죠. 밀매이였고요. 또 하나는 도박 사이트.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둘 다 뭐 태국인들이 다수가 연루된 이런 범죄였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범죄죠, 이게? 네, 우리 소위 말하면 그 외국인 범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뭐 근로기준법 관련된 범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셨고 예. 불법 체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셨는데 예. 우리가 의외인 범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범죄가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마약을 밀수해서 유통을 시키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예. 편취를 하고 예. 예, 뭐 사기 도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전주에서도 그 마약을 유통하는 게 지금 적발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특정 국가의 그 출신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에 관련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경찰도 이 수사를 발표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렇죠. 특정 예. 국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까지.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의식이나 예. 이런 것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건이 났으니까 예.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태국인들이 구속이 됐는데 무려 1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 도박 사이트를 드나들었던 예. 이 사람들은 7천 명이 넘는데 예. 모두 다 외국인이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경찰이 불법 출입국이나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꼬투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가 성행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범죄는 아무래도 우리 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예. 아예 그냥 그 굉장히 강력한 뭐 처벌과 그냥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라올 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예. 오히려 자기 이제 그 언어 소통 문제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홍보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하기가 쉽기 때문에 범죄를 벌이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마약 밀반입 사건 네. 들여다보면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네. 들여왔는데 최근에 특징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농장 같은 곳을 수신인으로 해서 이렇게 들여온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조금 좀 이렇게 어떤 특징이랄까요?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아무래도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그 필수품을 생활용품, 필수품 같은 걸 뭐 이렇게 구매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걸 구매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택배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범죄를 할 때도 외국에서 출입할 때 굉장히 찾기 어려운 곳을 숨기는 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여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또 그 같은 교포들한테 막 이렇게 유통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잡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범죄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잘 못 하는데요. 이번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발각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수사를 하나 이제 또 조금 덧붙이면 이 수사를 검찰이 전주지검이 예, 수행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전주지검이 수사를 마치고 이제 그 조금 발표를 한 내용이 예. 마약 수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 네. 마약을 실제로 투약하거나 흡입한 사람을 예. 우리가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 표현이 예. 정확히 맞는지 모르지만 예. 이런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지금 검경 간의 마약 수사권의 논란의 문제와도 지금 맞닿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계속해서 그 사회에서 언급됐던 검수완박의 문제인 거고요. 네. 우리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 조정이 되다 보니까 마약에 관련돼서는 밀수입과 관련된 그 부분만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서요. 예. 실제 이제 밀수입된 그런 마약이 유통되거나 투약을 하거나 소지를 하고 있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으니
없으니 기소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분리돼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검찰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류를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 예,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거가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예. 투약에 관한 거는 수사권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투약, 유통, 판매, 매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마약 예. 같은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또 그걸 거래하면 처벌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국내에서 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검수안박법에 따른 이제 결과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 법이 또 바뀌었다면서요? 법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가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으로 이제 그 수사권 범위를 위임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이제 수사권 범위를 시행령으로서 개정을 해서 그 마약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를 하는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가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봐도 예, 거두기적 현상으로 그렇군요.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왕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과 경찰이 공조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권 범위 확대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 이슈 체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형륜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물가가 요즘 치솟고 있는데 쌀값만은 나홀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농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쌀값 폭락 사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죠. 네, 송춘호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창득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 전북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노 회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쌀값 떨어진다는 이야기 뉴스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떨어진다 정도가 아니라 폭락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떨어지고 있죠? 저희들은 이제 피부로 와닿는 부분하고 예.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분은 한 25% 정도 지금 폭락한 걸로 작년에 기준에서 폭락한 걸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쌀보다는 나락으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농민들은. 예. 근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교 수확이 한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선물로 이렇게 조교 햅쌀이 나가야 되니까. 그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는 68,000원에 이렇게 40kg 한 가마에 이렇게 사드렸는데 올해 지금 48,000원에서 51,000원 선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 농협에서 이렇게 일반 상인들은 안 사고요. 농협에서 추석 선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예. 햅쌀을 이렇게 사드리고 엄청나게 지금 폭락이 되고 있는 퍼센트로 치면 25%가 넘는다. 넘는다고 봐야죠. 예, 예. 25% 이상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럼 기준치가 1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그렇죠. 1년 전에 말씀이시죠? 비해서. 계속 떨어졌습니까? 최근에 뭐 수학기 들어서 더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더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쌀값보다는 나락값이 더 폭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봐서는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락을 가져다가 일반 상인들이 방아를 찧어서 쌀로 내기 때문에 쌀값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나락값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쌀값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뭐 쌀값 하락 원인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쌀값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도 기준으로 56.9kg입니다. 예.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2%씩 계속 감소되어 왔는데요. 예. 쌀 재배 면적은 약간씩은 감소되고 있는데 네. 1.23% 정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공급광이 되어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요인인데요.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WTO에서 매년 40만 7,900톤씩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물량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쌀이 굉장히 과잉되고 있고요. 예. 더구나 우리나라 의무 수입 물량이 40만 7,900톤이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8만 4천 톤을 더 수입을 했습니다. 예. 8만 4천 톤이면 대략적으로 15만 헥타 정도의 재배 면적이거든요. 예. 쌀이 남무더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더 많이 수입되고 있는
이 부분이 쌀 공급 과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WTO에 의한 쌀 수입은 그렇다 치는데 네. 8만 톤 작년에 더 들어온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쌀 수입은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먹는 자포니카 쌀이 수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예. 40만 톤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 새로운 그 식생활 문화 부분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음식이 굉장히 유행 중인데요. 예. 예전에 태국 요리 전문점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인디카 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수입 부분이 그래서 MMA 물량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수입을 하면 8만 4천 톤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건 정책의 실패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0만 톤이라고 하면은 뭐 시청자분들은 얼른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이 물량이 지금 상당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비율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든다면요. 예. 우리가 5만 헥타를 쌀 재배하면 예. 보편적으로 약 2만 6천 ton 정도가 생산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40만 톤이라면 굉장히 큰 면적 부분을 예.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WTO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이제 WTO를 맺은 이유는 산업적인 이유, 뭐 국가적인 산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제 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도 수출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농업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조금 농업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노 회장님부터 먼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쌀을 수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나 아니면 반도체를 팔고 예. 수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수출하고 그 나머지 그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의 몇 프로를 무역 이득 공유제라고 저희들이 농민들이 그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게 법에서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그게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정치권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무역이득 공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법을 좀 개정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그 이제 수요 공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요는 뭐 저희들이 이제 쌀 뭐 밥을 먹읍시다, 아침밥을 먹읍시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떤 생활의 패턴으로 이렇게 바꾸기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공급 뭐 시장 격리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예. 공급 이야기를 해보면 공급을 좀 줄이는 방안 그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뭐 대체 장목을 예. 짓자, 지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 3년간은 그 대체 장목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예.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정부가 쌀 생산량 조사를 매년 11월 15일 날 발표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388만 톤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정부 발표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도에 73만 2천 톤, 2천 헥타에서 벼를 재배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단순하게 시바르당, 시바르면 300평인데요. 예. 530kg를 곱아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에는 신동진에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정부 발표는 200병을 한 마치기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물별 기준으로 보면 우리 농가분들이 적게 먹어도 13가마를 먹습니다. 근데 13가마를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545kg 정도가 되어집니다. 정부 통계가 적어도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 적게 지금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지금 정부 예측대로 37만 톤을 격리를 했어도 쌀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생산량을 축소 발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이제 대체 작물을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쌀 생산량 이거에 대한 오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회장님 어떻게 좀 대체 작물 얘기를 말씀하실까요? 하시면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체 장목이었고 그 어떤 다른 대체 장목 직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2년 동안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사료 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밀 이게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지금 밀은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쌀을 줄이려고 그러면 밀 재배를 많이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쌀만큼의 소득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시면
뭐 밀 재배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소득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쌀은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보면은 속 키우시는 분들이 그 사료작물을 굉장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논에다가 사료작물을 대체작물로 이렇게 많이 하면은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값 정도의 어떤 그 그렇군요. 보조를 해주셔야죠. 정부에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쌀 많이 면적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과 보조를 하면 그렇죠. 적절히 하면 쌀 대체작물도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그러면요. 이렇게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정부가 좀 잘 안 하는 이유는 뭐 오히려 논에다 태양광 하면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2020년도에 예.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는 0.5% 정도밖에 자급률이 없거든요. 예. 근데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농식품 전체를 480억 달러를 수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36억 달러를 옥수수를 수입하는 데 썼습니다. 예. 우리나라 작년 환율을 계산했을 때 약 4조 원이 넘거든요. 예. 근데 이 옥수수의 자급률을 10%만 높이면서 10% 부분을 사료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쌀 농가 소득 부분을 충분히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일본도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를 한 20년 전까지 쭉 겪어왔는데요. 최근에서 일본은 쌀 과잉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전략작물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곡지면서 자금률이 낮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집중적인 자료마다 가장 적은 부분이 사료작물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가공용 쌀 같은 경우는 10알당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료작물을 씹으면 105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 이렇게 차등하면서 예. 자급률을 높이면서 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서 충분히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끔 예. 하면 농가 소득도 보전해주고 예산도 별도 쓰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실시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체 작목을 통해서 쌀 생산량을 줄이는 그런 공급 정책보다는 지금은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 물량을 격리하겠다 예.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쌀을 적절하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물량을 이렇게 격리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농민들은. 그렇죠. 시장 격리 실패하고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민들은 빨리 홍수 출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예. 격리를 좀 해라. 예. 이런 부분을 농림부에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농림부에서는 그 예산 문제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격리를 너무 늦어버렸어요. 격리하는 부분이요. 예.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 문제가 아니라 2020년도부터 이렇게 좀 넘어왔거든요. 예. 그 물량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격리를 했더라면 이번 같은 이런 사태, 풍락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농림부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그런 대책들을 빨리빨리 좀 세워줬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쌀에 관련돼서는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2020년 전까지는 변동지불제 해가지고 정부가 목표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목표 가격의 85%에 대해서 보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쌀 가격 문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농가들의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변동지불제를 폐지시키면서 쌀 격리제라는 것을 2020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공교롭게도 흉작이 돼가지고 쌀 가격이 안정됐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쌀이 풍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 변동지불제 폐지하면서 농가분들한테 그랬거든요. 정부에서 이것은 자동 시장 격리다. 생산량이 3%만 초과돼도 자동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그것도 10월 15일까지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부분이 양곡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12월 말경에 와서야 부랴부랴 이 대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실기를 해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도 회장님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3% 이상 증수가 되고 예. 또 5% 이하 가격이 하락이 되면은 예. 정부에서 그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 시장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예. 시장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못했다는 부분이죠. 예, 그런 그렇군요.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요. 또 예.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변동직불제, 아니 직불제가 되면서 저희들 변동직불제라는 게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예. 공익형 직불제가 생기면서. 그래서 변동직불제가 있었더라면 정부에서 우리 저 농민들 생각에는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변동직불제가 있음으로써 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쌀값이 하락됐을 때는. 근데 그 변동직불제가 없어져 버림으로써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뭐 개입이라든가 적극적인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부터 그러니까 농민들이 봤을 때는 아까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쌀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양곡관리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어찌 보면 또 민주당 정부였는데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조금 그 소극적이었네요,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이 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인 부분 같고요. 예. 쌀 가격에 대해서는 이 농업 정책이라는 측면보다는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곧 쌀값은 낮아져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인 예. 건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그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다른 거는 말들 안 합니다. 보면은 근데 농산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라면값이라든가 신발값이라든가 전부 다 올랐습니다. 예. 근데 오직 떨어진 건 농산물이거든요. 그것도 아시지만은 공산품들 뭐든지 다 가격을 자기들이 만들면 자기들이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아시지만은 저희들이 생산을 하고 저희들이 재배를 합니다만은 가격 저희들이 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장 격리 얘기가 나왔고요. 변동직불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공익형 직불제요. 예. 요거는 어떤 그 쌀값 안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1년, 2년 시행이 됐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부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가요? 공익형 직불제라는 부분은 예. 농업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인데요. 예.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부분하고는 거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예. 쌀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보전해준다고 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시장에다가 방치시킨 그러한 음.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시장 격리제 아까 물량과 시기가 늦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시장 격리하는 방식이 최저가 입찰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격을 농민이 낮게 써내야 그 농민의 쌀이 이렇게 매입이 될 가능성이 예.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부가 수매를 하려면 정부에서 얼마에 사들겠다는 가격 책정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수매지 않습니까? 근데 역공매제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정부나 농협에서는 이제 좀 이해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은 역공매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 이제 처음에 그 역공매제를 할 때 1차 할 때 농가들은 전혀 몰라서 못했습니다. 예. 그 농협에 갖고 있는 농협들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 역공매제를 함으로써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얼마에 우리가 사들겠다 이런 책정을 한 상태에서 사들여야 농민들도 그럼 우리가 이 가격이 맞으니까 내겠다 해가지고 내고 그러는데 이거 최저 가격 역공매제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 추곡수매 이런 예,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게 아니고 예, 이 방식은 그 쌀이나 이 수매 방식에서도 철저히 시장 경쟁 방식을 도입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요, 양곡관리법에 지금도 정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꼭 필요한 물량을 34만 톤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해에다 원지할 수 있는 물량이 10,000톤입니다. 35만 톤을 공급 비중을 수입을 했는데요. 양곡관리법에 뭐라고 되냐면 이러한 격리할 때도 공공비축 및 매입 절차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격 결정 방식도 준용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공공비축미는 시장 가격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방식에 최소한도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매입을 하려면 예. 시장에서 상당히 시그널이 좋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가격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아, 그런 전후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예. 심리적인 효과 부분에 더 크게 떨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이제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정치권이나 이제 정부 당국을 보면 특히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 문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이렇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양곡관리법에 보면 예. 16조에 예.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주체들은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 국회의 절대적인 다수는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입법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이 입법을 한 겁니다. 네.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바꾼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생산량이 3% 늘어나면 예.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번에는 격리해야 한다라고 바꾼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또 이렇게 여쭤보면요. 그 지금 교수님이나 노 회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시장 격리해도 이런 방식이면 문제가 있다. 뭐 시장에 뭐 오히려 그 농민들에게는 뭐 더 역효과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격리해야 한다 해도 역공매제를 계속 두거나 이러면은 또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이렇게 역공미제를 하다 보니까 예. 실제 정부가 이렇게 격리하려는 물량에 비해서 반절 정도도 안 되지고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격이 낮더라도 격리가 되셨으면 예. 시장에서 반응은 좀 나았을 겁니다. 아, 예. 근데 일단 역공의 방식 자체는 예.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개정에서도 역공매제나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는 있겠네요. 근데 분명히. 이미 공공비축미 매입 절차를 준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관련 규정이 없는 건 아니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 역공매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 RPC들은 별을 내질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RPC들만 공매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금 RPC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나라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역공매제니까 예, 예.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그렇죠. 오히려 낮게 받을까 봐 RPC에서 쌀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 RPC도 비싸게 샀는데 예. 싸게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농협이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일반 RPC들은 비싸게 산 나락을 갖다가 손해 보면서까지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저가 입찰제를 하니까 낼 그렇죠. 수가 없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게 또다시 그렇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예, 예, 말씀이죠. 그렇군요. 그 부분도 분명히 지금 뭐 새로운 입법안에서는 어떻게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 교수님 이제 소비량 문제 조금 이제 부차적인 대책이긴 합니다만 넘어가 보면요. 정부가 쌀 어떤 소비 대책이요. 이런 걸로 분질미 뭐 산업, 예. 분질미를 통한 이 어떤 활성화, 소비 활성화 이런 걸 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현 농식품부 장관이 가장 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 쌀 가공품으로 소비되는 게 1년에 약 72만 톤 정도가 되어집니다. 예. 이 중에서 앞으로 분진을 통해서 쌀가루 산업을 해가지고 90만 톤을 늘리겠다는 것이 지금 90만 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약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분질미라는 게 이게 쌀가루입니다. 잘게 부숴서 가공하겠다. 예, 거기에 맞는 품종을 지금 개발되어져 있고 예. 그것을 쉽게끔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쌀 가공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 그 떡 산업인데요. 예. 떡 부분이 한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술을 만드는 주정 쪽으로 약 22.6%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칡스법 같은 경우가 16.7%가 사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쌀가루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면이나 과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분 합쳐도 3만 2천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만 톤 더 늘리겠다는 부분인데요. 일본도 2009년부터 이 부분에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품종도 개발해주고 했지만 일본 같은 시장이 우리보다 좀 큰데도 분질미 시장 부분이 4만 2천 톤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랍들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가공용 쌀을 개발해가지고 괜히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예. 보람찬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예. 지금 CJ 햇반 같은 경우도 보람찬 아니면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쌀 같은 경우는 그 쌀 단수가 700kg까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신동진이
거의 670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쌀이 처음에는 가공용으로만 개발됐는데 지금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분질미 부분도 이 분질미 시장 정책이 실패하면 나중에 식용으로 바뀌질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그러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오히려 쌀 과잉 부분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때는 저희가 이제 남아도는 쌀을 대북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인도적인 목적도 있었고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게 되면 조금 어떤 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5년 전에 그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예. 특히 우리 농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5년 전에도 쌀 과잉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남북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쌀 문제는 해결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낙관론을 폈는데 북핵 문제라는 것은 당분간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요. 우리가 원조하고 싶어도 미국이 반대가지고 원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의 쌀 원조하는 부분이 인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쌀이 남기 때문에 원조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쌀이 부족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는 문제가 따라야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노 회장님 어떻게 뭐 보십니까? 저희 농가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북한에 지원을 하면 좋죠. 예.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쪽에 예. 지금 요즘 뉴스에 보면은 인도 같은 데다가 북한에서 지금 그 원조 좀 해달라고 식량 원조 좀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으로만 줄 수 있다면 저희들도 뭐 같은 민족들끼리 그쪽에 지원해 준다는 좋은데 그래서 할 수 있을란가는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예.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없는 예, 쌀 사는 문제는 지금 대단히 경제적인 네.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보도에 보면 이제 간헐적으로 정읍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단풍민, 뭐 쌀 이런 것들 해외 수출을 한단 말이죠. 예. 해외 수출을 하고 이렇게 좀 선적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남아도는 쌀 해외 수출을 하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수급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최근 5년 동안 보면 매년 5만 1,000톤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국의 대부분 아프리카 쪽입니다. 최근 중동 시장도 열리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김제시가 캐나다로 20만 톤을 수출하고 10월 달 정도 해가지고 미국으로도 20만 톤 수출한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국제 쌀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키로당 35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제 네. 쌀 시장 가격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키로당 최소한도 시중 가격으로 따져보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쌀을 여기다 수출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프리카 4개국의 수출 물량이 한 95%가 수출됐는데요. 예. 키로당 369원이었습니다. 그다음 미국으로 수출한 것은 조금 높아가지고 3,700원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국제 쌀 가격 가지고는 수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이렇게 369원으로 이제 아프리카로 수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건 뭐 조금 뭐 자치단체나 이런 데 보조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특히 수출 물류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 23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고 수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두 분께 여쭤보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지금 뭐 정기국회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법 개정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조금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에서 약 37.7%가 쌀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예, 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49.5%인 4만 5천 가구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쌀은 농가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논에다가 쌀을 심지 않되 쌀 소득과 똑같은 그 소득 보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년 4조 원 이상씩 수입하는 옥수수를 대체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품목별로 차등 지불을 해야 됩니다. 차등 지불하면서 쌀 소득과 똑같은 소득 보전이 되어진다 그러면
쌀 생산량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수입에 의존됐던 곡물 작업률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식량 안보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뭐 대체 장목, 전략 장목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 부분만 말씀을 해주시면 노 회장님은 뭐 농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예.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농가 입장에서는 쌀이 안 오른다고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 국민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쌀 장목이 거의 우리 농가 소득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쌀 농사를 안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대책 작물들을 좀 개발을 해서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들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대체 장목, 전략 장목 하다 보면 쌀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또 다시 쌀을 재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죠. 예. 노 회장님은 좀 다른 대책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관한 뭐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쌀값이 이렇게 폭락이 되고 어떻게 되면은 꼭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기 전에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어떤 가격 책정을 쌀 농사뿐만 아니라 어떤 거라도 그것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농가들이 항상 쌀 폭락되고 뭐 폭락됐을 때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여러분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한없이 반가워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쌀값 대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지난 대선 때 돌이켜보면 어느 후보도 농업 정책을 내놓는 후보는 없어서 농업 홀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농민 생존을 넘어서 식량 안보의 문제이기도 한 쌀값 대책 시급히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